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아기 다리에 난 고양이 털. 경상북도 월성군 안강에 마음씨 착한 박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식구라고는 6개월 된 아기와 부인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검둥이 개와 검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검은 개는 수리라고 불렀는데 크기가 송아지만 했으며 영특하고 충실해서 가난한 살림의 위안거리가 되어 주었지요. 그런데 검은 고양이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먹어치우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는 등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놈이었지요. 박씨 부부는 고양이의 이런 말썽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고양이를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아내는 비록 말썽은 부를지언정 수리와 함께 잘 기르자는 것이어서 의견이 상충되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박씨 부부는 밭으로 나가 온종일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놓은 것이 있었으므로 저녁을 먹으려고 밥그릇 뚜껑을 여니 이게 웬일일까요? 밥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아내의 말에 박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또 그 못된 고양이 짓이지 뭐. 이놈의 고양이 새끼,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박씨는 그 길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지요. 박씨는 그 고양이를 죽여야겠다고 다짐한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그러다가 고양이가 죽고 말겠어요. 그만해요. 아내가 울상이 되어 말했지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놈을 죽여버리고 말 테요. 박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계속 두들겨 팼습니다. 그동안은 고양이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밖으로 내쫓거나 뒷산에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양이는 용케도 다시 집으로 찾아오곤 했었지요. 박씨는 다시 내쫓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불쌍한 생각에 지금껏 길러왔었는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잿간 놈을 가엾게 여긴 게 잘못이지. 그 보답이 기꺼이 윗다인 것이야? 이놈은 죽어 마땅해. 그러나 아내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태까지 기른 정을 생각해서라도 참으세요. 어떻게 산 짐승을 죽인단 말이에요. 당신이 참으세요. 제발요. 뭐? 기른자? 그런 말 마오. 나 이놈의 고양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내 속을 썩힌 것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한단 말이오. 남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보, 차라리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아주 먼 곳에 갖다 버리는 게 어때요? 네? 사장하는 아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박씨는 이놈을 어떻게 죽인다? 그래, 집 뒤에 나무에다 산채로 매달아 말려 죽이는 게 좋겠어. 라며 고양이를 잡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여보, 늙은 고양이는 둔갑을 하여 화를 당하게 한다고도 하는데 제발 참으세요. 네? 아내는 이웃 사람들이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늙은 고양이고 보면 필시 둔갑을 하여 복수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은 그녀이기에 결사적으로 남편을 말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아내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째지는 목소리로 울어대는 고양이를 마침내 뒷동산 커다란 나무에 높직이 매달았습니다. 그것도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왼쪽 다리 하나만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고양이의 울부짖는 소리는 집안이 떠나갈 듯 했지요. 고양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 울어대다가 마침내 그 몸이 축 늘어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은 지 얼마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박 씨 아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이기에 그리 놀라워? 박 씨가 눈을 비비며 아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여봐요. 이 왼쪽 다리 말이에요. 이게 웬일일까요? 아기의 왼쪽 다리에는 털이 흉하게 나 있었던 것입니다. 즐거불한 박 씨도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기 왼쪽 다리에 난 털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검은 고양이의 털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늙은 고양이는 둔갑을 한다더니 나무에 매달아 죽인 고양이가 복수를 하려는가 봐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말했지요.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요. 그토록 고양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건만. 원망과 탄식이 섞인 푸념을 해대는 박 씨 아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우리 아기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박 씨는 얼빠진 사람처럼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마리 늙은 고양이를 매달아 죽인 후안이 이렇게 클 줄이야. 박 씨 부부는 아기가 내는 고양이 울음소리와 왼쪽 다리에 난 고양이 털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나날을 지냈지요. 점쟁이를 찾아가도 보고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흘이 되는 날이었지요. 한 도사가 박 씨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번 저 스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 볼까요? 박 씨 부부는 도사를 안으로 청해드리고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어린 것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구려. 가엾은 일이에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박 씨는 애절한 눈빛으로 도사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도사는 눈을 감고 염주를 한참 동안 헤아리더니 당신 집에는 검은 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액은 그 개가 막을 수 있소. 내일 밤까지 그 개를 잘 먹여서 힘을 기르게 해두시오. 예, 스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 씨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드렸는데 도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도사임이 아님을 깨닫고 닭을 여러 마리 사다가 수리에게 먹였습니다. 수리는 그 많은 닭을 다 먹어치웠지요. 다음 날 밤 박 씨 부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리가 땅을 발로 핥히면서 요란하게 지저댔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글쎄 말이오. 그들은 살며시 창문에 구멍을 내고 밖을 살폈지요. 아니, 저게 뭐야? 웬 불덩어리가 우리 집으로 굴러오고 있잖아.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사람은 벌벌 떨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차츰 커지더니 죽은 고양이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점점 사나운 불길이 일면서 그 크기가 집채만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저 불이 살인문에 붙었어. 박 씨의 놀란 말에 여보, 우리 방 있는 쪽으로 오고 있어요. 불이야! 불이야! 박 씨 부부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수리는 사납게 지저댔지요. 고양이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수리는 고양이 모습의 불덩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불덩어리에 목덜미를 물며 울부짖었습니다. 수리와 불덩어리는 한참을 싸웠지요. 수리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에다가 불이 붙어 타고 있었습니다. 참 여보, 아기를 방에 두고 왔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아내는 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그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박 씨도 달리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불길에 쌓인 집을 보며 발을 구를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고양이 모습의 불덩어리는 자취를 감추었고 수리가 꼬리에 물을 묻혀 불타고 있는 집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리가 아기를 구하려나 봐요. 수리가 저다지도 용맹한지 미처 몰랐구려. 박 씨 부부는 수리에게 희망을 걸고 무사히 아기를 구해주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애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음일까요?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폭포수와도 같은 빗줄기 속에 서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리가 주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와 수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아내의 간곡한 기도의 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살아있나 봐요. 박 씨 부부는 곧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펴보았지요. 여보, 여기야, 여기! 아기는 뒷동산 고양이를 매달았던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상투성이인 수리가 쓰러져 있었지요. 박 씨는 수리를 흔들어 보았으나 수리의 몸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수리가 죽었어. 우리도 불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아기를 하찮은 짐승이 구해내다니 참으로 훌륭한 개구려. 그리고 고귀한 죽음이 아닐 수 없소. 박 씨 부부는 오직 주인을 위해 살다 간 수리, 주인을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한 수리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수리를 그 나무 밑에 고이 묻었지요. 수리를 묻고 나자 아기의 왼쪽 다리에 났던 고양이 털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생의 짝사랑. 만월에 가까운 둥근 달이 하늘 높이 떠있는 대동강 일대는 월강을 보러 나온 사람, 시원한 바람을 쏘이러 나온 사람들로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강에는 큰 배 한 척이 오색 초롱을 빛내며 풍류 소리와 아리따운 기생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흘러보내고 있었지요. 강 언덕으로 놀러 나온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의 놀이배인지 돈깨나 들었겠는걸? 자네는 누구의 놀이인 줄도 모르고 있었나? 알 리가 있어? 종일 농사 짓는 형편에 자네 같은 마당발이나 소식이 빠르지. 기생이 한턱 내는 거라네. 어느 놈을 벗겨먹는 거야? 아니라네. 그러면 뭐야? 두옥이란 기생이 이번에 부임한 김감사한테 수청을 들게 되어 제 동료들에게 한턱 내는 거라네. 아, 그래? 자넨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두옥은 어려서부터 인물이 곱고 성격이 툭출한 데다 또한 민감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왔습니다. 며느리로 달라는 사람 중에는 상당한 가문과 재산가도 있었는데 그녀의 숙모는 조카딸 두옥이를 큰 보배처럼 여겼지요. 숙모는 두옥이를 내세워 큰 돈을 벌어보리라는 야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혼담을 거절하고 그녀에게 가무를 가르쳤습니다. 어린 두옥이는 기생으로 나서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데려다 길러준 숙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숙모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숙모의 바람에 어그러진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숙모의 미움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두옥이는 가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워낙 재주가 뛰어난 그녀인지라 불과 2, 3년 안에 장래의 명기가 될 기초를 닦았지요. 숙모는 두옥이를 데리고 평양으로 이사했고 곧 그녀를 기적에 올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두옥의 이름은 평양을 비롯해 풍류탕하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두옥이를 차지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관심사였지요. 한갓 기생이니 제 아무리 도도해봤자 내 문벌과 권세와 돈을 앞세우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생각으로 황금을 쌓아놓고 두옥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었고 또 권세를 빙자하여 위협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요. 두옥이의 마음과 몸을 사로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기생이 가무를 팔아서만 재산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옥이의 지조가 이처럼 곧자 그녀의 숙모는 자신의 기대가 어그러짐에 실망했지요. 숙모는 기생으로 나오려니 무슨 얼어 죽을 지조냐? 늙었을 때를 생각하고 돈 많은 기둥서방이라도 하나 꿰차야지! 라며 책망하였지만 두옥은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녀를 가리켜 고녀라고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넌 고녀라며? 라고 묻자 두옥은 태연히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 아시면 조르지 마시오. 두옥은 결코 고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부모가 없는 탓으로 기생이 되었을 망정 몸만은 헛되이 남에게 허락하지 않았지요. 다만 두옥은 자기 눈에 이 사람이면 평생을 의지해도 좋다는 인물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몸을 허락하지 않으리란 생각을 굳히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속으로 한 것으로 입 밖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감사를 본 두옥은 기생된 보람을 비로소 느낀 듯 반가웠습니다. 김감사는 외모며 식견 등이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지요.
나이는 작년이 될라말락하여 평안감사가 되었으니 그의 실력과 수완도 보통이 넘으려니와 문벌이 혁혁한 것도 짐작할 만했습니다. 그의 도량과 수완으로 볼진대 후에 나라의 재산감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여염집에 시집가 살지는 못할 망정 저러한 재산감에 애첩이 되어 평생 호화롭게 생애를 보내리라. 내가 기생이 아니면 어찌 일개 평민의 딸로 일국의 재산감인 평양감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랴. 두옥은 이런 생각으로 김감사가 부르기만을 은근히 천지신명께 빌었지요. 그랬더니 부임한 지 며칠이 안 되어 두옥이 덜어 수청을 들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김감사는 평양 부중에 두옥이란 명기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몸을 허락하지 않는 처녀로서 심지어 고녀란 풍문까지 돈다는 말에 다소의 흥미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목민의 중책을 지닌 자로서 부임하자마자 기생을 불러들이는 일도 떳떳한 도리가 아닌 것을 알고 며칠이 지나 수청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수청 명령을 받은 두옥은 여느 때와 달리 기뻐했고 숙모는 그녀와는 다른 뜻에서 역시 기뻐하며 벌리님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두옥이 감사의 수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은 고년이 뭐니 욕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아마 이왕 우려내려면 듬뿍 얻어내자는 심산이었겠지 뭐. 라며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두옥은 감사의 사랑을 받고자 성심성의껏 애를 썼지요. 수청의 횟수는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두옥은 언제나 처음 날과 같은 긴장과 성의로 감사를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평생 소원을 말하여 감사로부터 허락과 신약을 받아내리라는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미처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김감사의 내직 영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이 들려는 순간에 헤어지는 것도 아쉽거니와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두옥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빛을 잃고 캄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중 또 한 가지 두옥에게 깊은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김감사가 부랴부랴 행리를 수습하여 상경길에 올랐다는 기별이었습니다. 두옥이는 깊은 절망에서 떨어진 듯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왕 헤어지게 된 이상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김감사를 끝내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곡한 고별이라도 하여 예안을 적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옥의 숙모는 그녀를 위안했지요. 그리 슬퍼 마라. 남자란 더구나 벼슬 하는 일은 모두 믿지 못할 위인이야. 행여 마음 상하지 말고 다른 돈 있는 사람을 사귀도록 해봐. 사람의 정이란 이다지도 괴로운 것인가?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다지도 괴로운 것이란 말인가? 두옥은 인생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며 눈물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두옥은 소복 단장하고 숙모에게 고별 인사를 했지요. 숙모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감사님을 저버리고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길로 그 대감을 따라 서울로 올라갈 테니 숙모님께서는 그리 하십시오. 숙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비록 내가 너를 이런 생활로 끌어들였지만 다 너를 위해 그랬던 것이다. 인심후하고 돈 있는 사람을 만나 살게 되면 나를 설마 굶기지는 않겠지. 또 너에게도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 김감사를 따라가겠다니. 전일에 서로 언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편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짝사랑으로 쫓아갔다가 퇴짜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 잡아먹고 내 말 들어라. 그 사람이 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떠날 때 너를 불러보지도 않는단 말이냐. 그런 냉정한 사람을 쫓아가다니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두옥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숙모가 간곡히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두옥은 집을 떠나기로 했지요.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다고 하면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두옥의 고집에 숙모도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두옥은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났지요. 그녀의 마음은 밝았다 어두워졌다 명암이 교차하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번뜩이어 가슴이 두근대기도 하고 어두운 장막이 눈앞을 가리어 앞이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마꾼을 독촉하여 김감사의 뒤를 쫓았는데 평양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을 때 김감사 일행과의 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임진강 나루터 주막에서 김감사 일행은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나룻배로 강을 건널 채비를 하느라 일행은 분주했지요. 이윽고 김감사는 강을 건너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수행차 따라온 자가 감사의 방에 들어왔지요. 대감, 기생 두옥이가 대감을 뵙겠다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누가? 두옥이 올시다. 김감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 애가 어째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란 말이냐? 아마 대감께서 떠나실 때 뵙지 못했다 하여 고별 인사를 드리러 왔나 봅니다. 김감사는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여간 이리 불러오너라. 두옥은 가마에서 내려 감사의 방으로 불려 들어갔지요. 두옥은 몸당장할 시간도 없이 김감사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감사의 얼굴에는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난처해하는 기색만이 역력했지요. 두옥은 가슴이 섬뜩하여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앞을 가릴 뿐이었지요. 날 보러 수백 리를 쫓아오다니 이 무슨 분수 없는 짓이냐? 감사의 말에 두옥의 정신은 아득해지고 전신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정한 말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며칠을 그리워하였던, 아니 내 평생을 맡기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대감께서 내 집으로 영전하신다는 기배를 듣고 곧 들어가 뵈려고 했습니다만 병이 들어 2, 3일 누워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길을 떠나셨다는 말에 너무나 섭섭하여 그 이튿날 바로 집을 떠나 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평생을 대감을 모시고자 하오니 행여 저버리지 마시고 일행의 뒤를 따라 서울로 함께 데려가 주소서. 두옥은 애원했습니다. 날 따라 서울로 가다니 그게 무슨 지각 없는 소리냐? 어명을 받들고 서울로 직행하여 고라에 엎드릴 몸이 계집을 데리고 올라간다니 어불성설이로다.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른다만 나는 다만 너를 객지에서 외로움을 풀려고 수청들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너를 평생 데리고 있자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 얼른 이 길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여봐라! 김감사는 할 말을 마치자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이 계집을 보교에 태워 곧 돌려보내도록 해라. 김감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 두옥은 울분의 피가 머리로 치솟았지요.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비록 대감과 저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수백 리 길을 쫓아와서 따라가겠다고 애걸하는데 어찌 그렇게 무정한 풍부를 내리십니까? 제 가련한 정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찌 사람의 도리로서 그리 하실 수 있으십니까? 두옥의 말에 김감사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당돌한 계집 같은 이라고 내가 널더러 쫓아오라고 했더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그는 혀를 차고 나더니 고개를 밖으로 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수행원이 들어와 두옥에게 말했습니다. 자, 어서 이리로 나오게. 그러자 두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날 내버려둬요. 갈 양반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면 되는 게 아니오. 두옥은 악에 받쳐 이렇게 발악을 했지요.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에게 자신의 평생을 맡기려 했었다니 두옥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감사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깊은 밤중에 주막을 나온 두옥은 임진강 몸을 던져 짧지만 한많은 생을 마쳤습니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일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비가 이튿날 아침까지 구슬프게 내렸지요. 서울 서대문 밖에 100여 칸의 큰 집을 지니고 젊은 벼슬아치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남구마는 머지않아 재상의 인수를 받을 터였습니다. 그는 신혼 초부터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여 평생을 한 방에서 부부가 잠을 자는 일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머니 방에만은 안부 인사를 거른 적이 없는 효자였습니다. 하루는 남판사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전에 보지 못한 여종의 윗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다가 살며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손에는 걸레를 들었으나 청아한 눈빛의 여종은 그야말로 절세의 가인이었지요. 알맞은 키에 버들같이 하늘거리는 허리, 옷 같은 살결. 남구마는 여종이 나간 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웬 계집애입니까? 보기에 어떠한가? 얌전하지? 어머니도 흐뭇한 표정이었지요. 글쎄요. 일전에 그 계집애가 들어와서는 종으로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지 뭔가. 보기에 이물도 똑똑하고 애의 범절도 모르는 것 같지 않았으나 근본을 몰라 주저했더니 부모를 여의고 당숙을 찾아 서울로 왔다가 그 당숙을 못 만났다고 하더군. 갈 곳 없게 되었는데 이 댁의 인품이 좋으시다기에 염치불구하고 왔다며 자꾸 두어달라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 방에서 부리기로 하고 벌써 사흘째 지켜보았는데 아이가 똑똑하고 얌전하더군. 남구마는 그제서야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부터 남구만의 안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2-번 출입했건만 이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머니 방에 출입하였고 어떤 때는 안방에 오래 눌러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의 행동에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에휴, 저 위인이 사모리에게 생각이 있는 게로군. 사모리는 새로 들어온 그 여종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일렀지요. 대감이 요즘 부쩍 내 방을 자주 드나든 것 같네. 만일 내 방에서 부리는 사모리가 마음에 들거들랑 데려다가 대감 방에서 부리도록 하게. 대감 수종은 곧잘 들어줄 것이야. 남구만은 반가운 말이었지만 그런 내색은 않고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모리는 남구만을 수종들게 되었고 겸하여 소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구만은 사모리의 지극정성에 하루도 그녀 없이는 못 견딜 지경이었지요. 달포가 꿈같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남구만의 부인이 자기 몸종을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 들어오셨다 가시랍니다. 평생 남편을 청하던 일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로 날 부르지? 의아해하면서 남구만은 부인이 있는 후당으로 갔지요. 날 왜 불렀어? 요즘 대감께서 부리시고 있는 사물이란 계집은 반드시 큰 화를 끼칠 인물이 오니 조심하십시오. 요새 대감의 기상을 배우니 여인의 살기가 뻗쳐 있습니다. 행여 여인의 투기로 이런 말을 아뢰는 것이라 생각 마시고 나라에 바친 소중한 몸이시오니 각별히 조심하시옵소서. 부인의 말에 남구만은 여름는 낯으로 그곳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아내가 자기의 기상을 보았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 남편의 몸이 소중한 몸이란 것을 알아서 말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방으로 돌아온 남구만은 사모리를 찾았지요. 그러나 사모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안팎으로 찾았으나 그녀의 종적은 끝내 알 수 없었지요. 괴이한 일이로다. 아내의 기괴한 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연기까지 사라진 사모리. 2가지 일을 생각하니 남구만의 마음은 깨름직했습니다. 저녁에 남구만은 문갑 서랍에서 종이조각 하나를 발견했지요. 거기에는 여인의 필적으로 소첩은 대감의 사랑을 받지 못할 몸이라 이제 영원히 돌아가나이다 라는 간단한 유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모리가 쓴 것이리라 남구만은 점잖은 채통에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수위를 번뇌하며 한탄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며칠 뒤 남구만은 김정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정승이란 여러 해 전 평양 감사에 내직으로 영전되어 들어온 김감사를 가리킴입니다. 그는 몇 개월 전부터 장성한 아들이 귀괴한 병으로 누워있어 정사를 돌보는 한편으로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귀괴한 병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밤만 되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성을 내며 방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지고 반은 죽어갔지요. 그런데 날이 새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은 없어졌습니다. 의원이며 약이며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도무지 효력이 없었지요. 그러니 원인도 알아낼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승은 보다 못해 남판서를 청한 것입니다. 남판서가 비록 자기보다 벼슬로 보나 나이로 보나 아래였지만 그의 지략과 초인적 심령의 힘은 평소 경모해왔던 김정승이었습니다. 밤중에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오. 내 아들의 병이 심상치 않아 대감의 능력으로 혹 원인이 날까 하여 청한 것이요. 남판서는 김정승의 청일 뿐더러 그 병이 심상치 않다는 말에 한번 문병을 할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소간이 본들 무얼 알겠습니까만. 남판서는 겸손히 응답한 다음 김정승과 함께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판서는 방으로 한 발 들여 놓으려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는 문설주의 양팔을 버티고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귀괴한 광경인가? 젊은 계집 하나가 무슨 연장으로 김정승 아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은 오직 남판서의 눈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승의 아들을 때리고 있던 계집이 문득 휙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남판서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계집은 바로 수일 전까지 그의 총애를 받고 있다가 사라진 사몰이었던 것입니다. 남판서는 호령했지요. 내 인연,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나가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김정승이야 하인들은 남판서가 미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밖에 없는 빈방에 대고 호령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들의 고통은 그치었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호령하던 남판서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김정승에게 말했지요. 이제부터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제가 와서 자세히 말씀을 아뢰겠사옵니다. 오늘은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남판서는 말을 마치자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기 눈에만 보이는 사모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으로 사모리를 데리고 들어간 남판서는 내가 귀신인 것을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김정승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것이냐? 사모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이제 대감의 눈에 띄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소첩은 평양기색 두옥이란 계집이옵니다. 사모리는 김감사, 지금의 김정승에게 버림받은 것과 임진강에서 몸을 던져 죽은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원수를 갚고자 김정승을 노렸으나 워낙 왕운이 가득한 사람이라 감히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범했으며 살아생전 마음에 드는 일을 모시겠다는 결심을 풀고자 남판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래도록 남판서의 총애를 받고자 하였더니 현명한 정실 부인에게 간파당하여 오래 잊지 못할 것을 알고 사라졌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남판서는 두옥의 잘못된 점을 차근차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겠다는 말을 하며 멀리 떠나게 하였지요. 남판서는 사람을 시켜 두옥신의 사당을 지게 하고 그녀의 천도를 빌어 주었습니다. 모질고 악한 귀신의 하나인 두옥신이는 이 두옥신이 와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용을 아내로 맞은 남자.
신라 진성 여왕 때의 일입니다. 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공이 어명으로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순조롭게 서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당나라로 가자면 지리상 백제의 연안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해적이 극성을 부린다는 소문이 신라에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양패공이 탄 배에는 호위하는 궁사가 50명이 동승하였지요. 그들이 탄 배는 무사히 항해를 계속하여 혹도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배의 항로를 주의하고 있던 늙은 선장이 이마에 손을 얹고 멀리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평선 위에 한 조각 구름이 걸려 있었지요. 폭풍이 일겠군. 그는 배를 혹도로 갖다 대려고 했습니다. 한 조각 구름이 천지를 뒤집어 놓기 전에 피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길을 북쪽으로 돌려라. 선장의 명령에 무선원들은 힘을 모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은 삽시간에 커지고 넓어지더니 그들의 배가 섬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온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음산한 바람이 휙휙 불어대고 물결은 흰 거품을 토하기 시작했지요. 아직 대낮인데도 캄캄한 천지에는 흰 물결만이 용투림을 쳤고 아주 낮게 깔린 먹구름에서는 당장에라도 폭우를 쏟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섬으로 그 뱃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한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온 바다가 삽시간에 소나기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바다에서 일던 물결도 항복을 하는 듯 아예 일어설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그래도 파선하지 않고 혹도 연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과 온 밤을 폭우와 싸우면서 겨우 섬에까지 이르기는 했으나 선장이야 궁사며 모든 일행은 기진맥진하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선원들끼리 어떻게 피해보려고 배를 몰아봤지만 선원들만으로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궁산 및 양패공의 호위 신하까지 힘을 합하여 겨우 섬에 가까스로 도착한 것입니다. 폭풍우는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거두어질 줄 몰랐지요. 나흘, 닷새, 엿새 계속되는 폭풍우에 50년 이상을 바다에서 보낸 늙은 선장도 머리를 갸웃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다에서의 폭풍우는 하루 한때의 것이오늘 이 폭풍우는 며칠이 지나도 개일 가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폭풍우는 아흘에까지 계속되었지요. 전하, 아무래도 이상하옵니다. 선장은 마침내 양패공에게 말했지요. 무엇이 말이냐? 이번 폭풍우는 보통 폭풍우가 아닌 듯 싶사옵니다. 그러면 혹 용신의 노여움이 아닐까 하옵니다. 선장의 말에 양패공도 그럴 것이라며 점을 쳐보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섬에 신지가 있는데 그 못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중으로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양패공이 제주가 되어 지성으로 그 신지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양패공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명궁 한 사람을 이 섬에 남겨두어라. 그러면 순풍이 불 것이다. 양패공은 날이 밝는 대로 수행원들과 어젯밤 꿈이야기를 하며 의논을 했지요. 그러나 누가 이 섬에 남으려고 하겠는가? 그리하여 공평하게 나무 조각 50개를 만들어 50명의 궁사 이름을 써 넣은 다음 그것을 물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아래 궁사의 이름이 쓰여진 50개의 나무 조각들은 바다 위로 던져졌지요. 그 50개의 나무 조각들은 물결 위에서 춤을 추더니 곧 한 개의 나무 조각이 바닷물에 휘감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빨려 들어간 자리는 잠시 구멍이 생기고 좌우로 물결이 용솟음쳤지요. 누구의 이름이 쓰여진 명패이냐? 양패공의 물음에 신하들은 나머지 나무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겉하지라는 궁사의 이름을 쓴 나무 조각만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지요. 겉하지는 50명의 궁사 가운데 가장 강궁이요 명궁으로 이름 높은 자였습니다. 할 수 없이 겉하지는 자신이 애용하는 활을 가지고 배에서 섬으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쏟아지던 소나기가 멈추고 하늘의 먹구름도 차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하여 양패공의 배는 순풍을 받고 당나라 땅을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홀로 섬에 남은 겉하지는 해안에서 멀어져 가는 배를 적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활로서 당할 일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무인고도에 홀로 남아있노라니 무섭기도 했습니다. 나의 앞일이 한심하구나. 내가 이곳에 남기는 하였으나 왜 남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필요한지 그 까닭을 모르겠구나. 겉하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 신세야. 제기를 귀신이고 호랑이고 간에 무엇이든지 나오너라. 귀신이면 잡아서 말동무 삼고 짐승이거든 잡아서 먹으리라. 이런 배짱으로 앉아 있노라니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무엇이냐? 무인고도에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겉하지는 머리가 쭈뼛하여 획 뒤돌아보았지요. 백발의 노인이 10여 보 떨어진 뒤에 서 있었는데 애원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웬 노인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궁사께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궁사를 머무시도록 한 것입니다.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요? 예, 말씀드립지요. 저는 이 신지의 주인으로 수십의 일족과 이 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일 전부터 웬 난데없는 사미가 해뜰 무렵이면 하늘에서 내려와 다란이를 외며 이 못을 세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통력으로 우리 일족은 저절로 물 위에 떠오르게 되고 사미는 그 중에서 살찐 자를 하나씩 잡아먹어 이제 일족이 다 없어지고 우리 늙은 내와 딸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올시다. 일찍이 궁사님의 높으신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이 앞바다를 지나가신다기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기 위해 이곳에 궁사님을 머무도록 한 것이올시다. 제발 소원이니 구원해 주소서.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거타지의 마음도 움직였지요. 내 도와드릴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어떻게 할련지요? 노인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미는 내일 해뜰 무렵에 또 내려올 것입니다. 공사께서는 숨어 계시다가 활로서 그 사미를 쏘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지요. 활이라면 자신 있는 몸입니다. 그럼 아무 염려 마시고 밝은 날 내게 살해할 준비는 해 주십시오. 거타지가 승낙하자 노인은 눈물로서 살해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순식간에 지나갔지요. 바위 틈에서 한잠을 자고 난 거타지는 새벽녘 새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야흐로 아침 해가 동쪽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며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해뜰 무렵이라고 했을렸다. 기지개를 크게 켠 거타지는 눈길을 신지로 옮겼습니다. 그때 거타지는 귀괴한 일을 보았습니다. 한 사미가 하늘에서 학과 같이 목가로 날아 내려오더니 다란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가볍게 목가를 세 바퀴 돌자 몸물이 술렁술렁 끓기 시작하더니 용 세 마리가 불쑥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용을 향해 사미가 손짓을 하니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와 같이 용은 저절로 사미가 있는 목가로 빨려왔지요. 거타지는 정신없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미가 손을 펴서 한 마리의 용을 끌어내려는 순간 번쩍 정신을 차리며 활 시위에 화살을 메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손을 놓자 화살은 수위를 떠났지요. 명궁으로 이른 높은 거타지의 화살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살이 우는 소리가 난 다음 순간 용을 잡으려던 사미는 귀괴한 소리를 지르며 목가에 거꾸러졌지요. 그의 가슴에는 화살이 깊이 박혔습니다. 거타지는 손을 털고 일어나 사미가 거꾸러진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미로 보이던 그것은 한 마리 늙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피를 쏟으며 거꾸러져 있었는데 그 몸은 아직까지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공사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늙은 부인과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림과 같고 꽃과 같은 그의 딸도 옆에 함께 꿇어 엎드렸지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오리까? 노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비록 용녀라오나 거두어 주신다면 일생 동안 공사님 곁에서 시중들게 하여 그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거타지는 아직 젊은 몸으로 그 말이 싫을 리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어찌 용의 족속을 감히 거느리겠습니까만 노인께서 주신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거타지는 용녀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먼 길을 가실 텐데 아녀자를 동행하심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휴대하기에 평케 드리겠습니다. 거타지는 아름다운 꽃을 가슴에 품고 먼저 떠난 양패공 일행의 뒤를 따르고자 물길을 떠났습니다. 두 용의 호위 아래 거타지가 탄 배는 나는 듯이 달려 먼저 간 배를 따라 잡았지요.
용들은 거타지와 양패공 일행이 탄 배를 무사히 당나라 땅까지 호위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신라 사신의 배가 용의 호위를 받고 왔다 하여 신라 사신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며 그 대접이 더없이 융숭하였습니다. 거타지는 가슴에 꽃을 품은 채 싱글벙글 혼자서 좋아하였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꽃을 꺼내어 들여다보면서 홀로 미소 짓곤 하였습니다. 그날 무인고도에서 본 절세 가인이 지금은 한 송이 꽃으로 자기의 품속에 숨어 있지만 장차 때가 되면 다시 한 사람의 미인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아내로서 일생을 같이 보낼 생각을 하면 미소가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명을 다하고 하루빨리 귀국하는 날을 거타지는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그에게는 일각이 여 30추 이상이었습니다. 이윽고 당나라의 황제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명을 마친 양패공 일행은 고국 신라로 향했습니다. 사신 일행의 배가 한 바다에 이르자 역시 2마리의 용이 호련히 나타났지요. 그리고 좌우 양쪽에서 호위해 주었습니다. 용의 호위 아래 양패공 일행이 탄 배는 거센 물결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이 손살같이 바다를 건넜고 백제의 연안을 거쳐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타지는 발걸음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날달시피 하여 집으로 달려왔지요. 그는 가슴에서 품었던 꽃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나와요. 거타지의 부르는 소리에 꽃은 한 사람의 절세 미인으로 변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있었지요.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요. 그제야 여인은 살포시 고개를 들어 거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주보는 눈, 그동안 두고두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타지는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